플럭서스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플럭서스랑 관련해서는 존 케이지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마디로 미국의 1950년대의 그 생각을 1950년대는 한창 추상표현주의가 유행을 했을 시기인데 그거를 한번 잠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제도 비판 미술 들어보셨잖아요. 제도 비판은 정확하게 언제 확 떴느냐 1968년이나 69년 이때에 대두가 되게 됐거든. 그럼 왜 대두가 됐느냐? 이때 당시에 이 제도 비판을 주장하는 예술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60년대라서 한창 팝아트가 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화이트 큐브 안에서는 추상 미술이 여전히 유행을 하고 있고 전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비판 미술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60년대는 이미 누구의 시대? 팝아트의 시대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추상표현주의 같은 경우에는 추표는 1956년에 잭슨 폴록이 사망을 합니다. 자, 폴록이 사망을 해. 사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추표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요? 생면회화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생면회화에 로스코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인기가 급부상하고 막 갤러리의 전속 작가가 돼주세요 이러면서 아주 막 한창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그 유행도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 도래하는 팝아트가 60년대부터 큰 인기를 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60년대는 팝아트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생각을 해볼 게 뭐냐. 사실 추상표현주의의 적자는 잭슨 폴록이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추표의 추표는 누구밖에 없어. 잭슨 폴록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드쿠닝 같은 경우에도 여인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형상성이 있는 회화, 이미 얘는 형상성이 있는 회화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추상표현주의를 이야기하는 그 추상표현주의를 또 뉴욕 화파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뉴욕 화파 2세대 같은 2세대의 대표적으로 알렉스 카츠 같은 사람들 있죠. 알렉스 카츠. 알렉스 카츠는 아마 여러분들 기본서나 심어서에 그 여자 단순화된 여자 그림 있을 거예요. 알렉스 카츠 이런 사람들도 형상성이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요. 쉽게 말해서 추상표현주의의 화가들 역시도 계속해서 형상성이 있는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추상이 계속해서 유행할 수 있는 그런 뭐 자원이 없었어요. 또 하나 이 잭슨 폴록이 사망할 때쯤에 사실은 이제 추상회화에 대한 회의가 들면서 추상회화에 대한 회의가 들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누구한테 눈을 돌리게 되었느냐. 자, 다다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등장한 게 뭐죠? 네오다다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오다다의 흐름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이어지는 거야? 네, 팝아트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네오다다 말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나올 존 케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존 케이지로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60년대에 플럭서스라는 그룹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자, 이 플럭서스, 존 케이지와 플럭서스를 좀 생각을 하셔야 지금 현대 미술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이제 존 케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플럭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자, 존 케이지는 아시다시피 음악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 출신이고요. 그렇지만 오스트리아의 쉔베르크 음악에 좀 심취해서 그 사람의 제자로서 한 2년 정도 2년 정도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괴짜였어. 그래서 음악을 할 때도 그냥 뭐 이렇게 아름답게 피아노를 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악기 안에 이상한 이물질 같은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연주를 해도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음악에 대해서도 뭐랄까 실험 음악 이런 것들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분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디로 오게 되느냐? 2차 대전 후에 뉴욕으로 건너오게 돼요. 그래서 뉴욕으로 건너와서 몬드리안, 그 다음에 듀샹, 그 다음에 에른스트, 그리고 폴록. 자,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좀 예술에 대해서 접하고 미술에 대해서 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동양 철학 중에서 불교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심취한 것은 불교에 있어서의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거. 자, 불교에 있어서 불확정성이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는 사람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다. 그래서 여러 어떤 변수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 자체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불확정성의 매료가 되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런 이제 불확정성을 실제로 경험을 하게 돼요. 자기가 음악방에 앉아 있는데 음악방에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명상을 하니까 당연히 아무 소리도 안 나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서도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뭔가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이 세상이라는 게 모든 것이 불확정적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옥 같은 행위예술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4분 33초. 자, 4분 33초를 하면서 거기에서 피아노 건반을 올렸다가 가만히 앉아서 4분 33초 동안 가만히 앉아 있잖아. 자, 그러면서 밖에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 역시도 그 음악 안에 담겨 있는 소리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행위예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분이 이러한 불교적인 거,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유명한 작가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 1957년에서 1959년에 뉴욕에 있는 뉴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제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강의를 하게 되느냐, 여러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가져오는 거는 바로 이 듀샹의 내용, 듀샹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듀샹을 비롯한 다다의 우연성, 그리고 일상의 미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다의 우연성은 어떤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어? 아르프. 아르프가 어떻게 해요? 색지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잖아. 뿌려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거대로 그대로 콜라주를 해버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슈비터즈. 슈비터즈가 메르츠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잡동사니들, 그래서 뭐 병뚜껑이라든지 아니면 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연성에 의거한 그런 또 2차원 또는 3차원의 작품을 하잖아. 그런 우연성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일상의 미학. 여기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거는 다다의 레디메이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영향을 받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삶과 예술, 이런 것들이 불가분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합되는 예술이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첫 번째, 모든 것이 예술이다. 그 다음에 누구나 예술가이다. 자, 요 두 가지 메시지를 강하게 이때 이제 전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예술이다라는 것은 진짜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일상적인 그런 제품들, 그 일상적인 오브제를 통해서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고급 예술을 뭐 하자는 거야? 고급 예술을 타파하자. 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예술가다. 레디메이드를 통해서 예술품은 나올 수가 있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예술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술가의 뭘 없앨 수 있어? 천재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부정.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작품의 뭐 오리지널리티 또 부정하는 그런 결국에 이제 우리 돌려각이라 그러잖아요. 돌려서 닫아야 돌려서 닫아.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여기 네오다다도 사실 그 다다한테 받은 게 있고 다다랑 다른 점이 있잖아. 말 그대로 여기에서도 결국에 여기는 그냥 돌려서 다다예요. 다다하고 똑같잖아. 그리고 이게 결국에 플럭서스한테 똑같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어디 찾아보면 요셉 보이스를 이야기를 할 때도 똑같이 이 얘기를 해요. 요셉 보이스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모든 것이 예술이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 그 이념 아래에서 나오는 게 사회적 조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조각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묘목만 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다. 어쨌거나 봐봐. 여기에서 그래서 이 뉴욕에서 강의를 할 때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조지 시걸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앨런 캐프로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좀 소화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캐프로가 여기 있어? 그래, 어쩐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나만 좋아해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쁘지만 말씀드리면, 위상 선생님은 자기가 좀 좋은 문제,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 그러면 잠이 안 온대. 네, 빨리 내일 가서 선생님한테 빨리 말해야지. 근데 아까 들었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정말 그랬어요. 진심이구나. 전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캐프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딕 히긴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 들어봤죠. 자, 딕 히긴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이제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싶어. 딕 히긴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지만 사실 이 사람은 플럭서스의 창립 멤버야. 창립 멤버. 이 사람이 약간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미디어라는 그런 글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라는 제목의 전시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인터미디어라는 말은 미디어는 매체, 인터는 뭐뭐 사이에. 그러니까 매체와 매체 사이. 또는 경계가 없는. 자, 이런 예술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인터미디어 개념인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인터미디어가 한마디로 장르와 장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통합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딕 히긴스에 의한 인터미디어 개념이 결과적으로는 모더니즘의 순수성 그리고 고유성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 플럭서스의 그리고 플럭서스에서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지만 자, 그래서 이런 이념들 그래서 모더니즘이 붕괴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또한 플럭서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제자들, 여기 있는 제자들, 그 다음에 딕 히긴스뿐만 아니라 또 여러 뭐 짐다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플럭서스의 주요 멤버가 되고 나중에 이후에 1962년에 플럭서스가 페스티벌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독일에서 해요. 플럭서스 페스티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마키우나스를 비롯한 여러 창립 멤버들이 이제 페스티벌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백남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기출에 나왔잖아. 머리를 위한 선. 그지? 막 머리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먹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여기에서 했어요. 여기 이제 62년에 이 퍼포먼스를 했고, 퍼포먼스 아니야. 이벤트를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백남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도 겸해요. 비디오 아트도 겸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되게 길게 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하잖아요. 그런데 특징을 잡아보면 이 사람이 플럭서스에 있던 한마디로 비디오 아트로 따지면 초창기 시절, 그 초창기 시절에는 이 사람이 뭘 하느냐? 말 그대로 인터랙티브성이 있는 그런 아트를 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TV 자석. 그래서 TV 자석은 보면 TV가 있으면 그 위에 자석이 있잖아. 그래서 관객들이 가서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밑에 이제 나오죠. 그죠? 이미지가. 그런 이제 소통성과 인터랙티브를 강조한 거는 오히려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 중에 초창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왔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시험에 예상을 한다면 플럭서스가 어떤 게 나오겠느냐? 일단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인터미디어 개념을 알아야 돼. 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 지금 좀 이따가 할 거지만 사회적 조각. 사회적 조각의 개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플럭서스가 회자되는 이유는 플럭서스에 의의가 있어. 플럭서스는 현대예술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예술을 만들었다. 그래서 또는 이제 발전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관객과의 소통. 소통을 중시하는 예술을 확장시켰다. 소통 또는 인터랙티브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있는 제도 비판을 비롯한 개념 미술 발전에 역할을 했다. 자, 요 두 가지 같이 알아두고 인터미디어 알아두고 그 다음에 사회적 조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